콘텐츠 경고 아래 이야기는 사회 심리학적 허구 작품으로 노년의 영혼 깊은 곳에 숨겨진 어두운 구석과 고독, 그리고 치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에는 노인성 질환과 깊은 내면의 갈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예민한 상태에 있는 청취자는 청취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손이 사람의 두 번째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얼굴이 세월의 풍파로 주름이 새겨지는 곳이라면 손은 삶을 어루만진 기억을 간직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억들은 만지면 지독한 고통만을 남기기도 합니다. 한때 마법과도 같다고 칭송받던 손이 이제는 가혹한 저주가 되고 명예의 정점에 섰던 자에게 운명이 내린 형벌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대 조명이 꺼지고 인생의 겨울 한복판에 발가벗겨진 채 남겨진 한 인간이 치러야 할 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해원요양원은 서울 북쪽의 산맥들이 마치 번화한 도시의 소음으로부터 내부 세계를 고의로 차단하려는 듯한 파주에 굽이치는 언덕 사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계절의 파주는 춥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뿐만 아니라 뼈 스며드는 한기가 느껴집니다. 예보보다 일찍 찾아온 올해의 겨울은 임진강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을 몰고 와 이중창 틈새로 윙윙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어젯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길가의 잎이 다 떨어진 은행나무 위로 애도하듯 하얀색을 덮었습니다. 요양원의 광활한 공간은 하늘의 탁한 회색과 눈에 눈부신 흰색에 잠겨 슬프고 소름 끼치도록 고요한 수묵화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해원의 로비 안쪽 공기는 짙은 소독약 냄새, 공업용 세탁 세제 냄새,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주 독특한 냄새, 즉 썩어가는 시간의 냄새이자 늙음의 냄새가 뒤섞여 걸쭉하게 고여 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햇볕을 쬐지 못한 털 담요의 냄새이자 서서히 노화되어 느리고 약해져가는 육체의 냄새입니다. 이곳의 정적은 평화가 아니라 기다림의 침묵입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자녀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약 먹을 시간을 기다리거나 더 비참하게는 죽음이 문을 두드리기를 기다립니다. 75살의 박민석 교수는 휴게실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짙은 갈색 가죽, 안락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가 이 자리를 선택한 것은 따뜻해서가 아니라 이곳에서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면서도 자신을 향한 호기심 어린 시선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목이 긴 잿빛의 두꺼운 털 코트를 입어 앙상한 목을 가렸습니다. 한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강단에 섰을 때 자부심으로 빛나던 그의 눈은 이제 탁하고 지쳐 있으며 모든 소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는 한때 음악 비평가들과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황금의 손이라 불리며 추앙받았습니다. 그 손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극장들에서 스타인웨이 앤드 선스, 스타인웨이 앤 선스, 피아노의 상하 건반 위를 춤추며 수만 명의 심금을 울리는 쇼팽과 라흐마니노프의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손은 수백 명의 뛰어난 피아니스트들을 배출했고 그들은 지금 세계 무대에서 한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설적인 황금의 손은 코트 주머니 깊숙이 처박혀 마치 제멋대로 날아가 버릴까 두려운 듯 서로를 꽉 움켜쥐고 숨겨져 있습니다. 파킨슨병이라는 끔찍한 병이 예고 없는 폭풍처럼 닥쳐와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것은 신체를 통제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더 잔인하게도 예술가의 자존심마저 빼앗아 갔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 떨림은 점차 팔로 번져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것은 고사하고
펜을 잡아 서명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떨림이 찾아올 때마다 그의 손은 마치 보이지 않는 전류가 신경을 타고 흐르는 것처럼 격렬하게 요동쳤고, 그를 위험 있는 지휘자에서 덜덜 떨며 무력한 노인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는 젊은 간호사들의 친절함 뒤에 숨은 동정심을 보는 것이 싫었습니다. 죽을 떠먹여줄 때 그들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받쳐주는 방식, 고장난 거구의 아이를 바라보듯 하는 그들의 눈빛을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해원 요양원 로비 한가운데에 놓인 어떤 물체의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차가운 기품을 뿜어내는 검은색 유광 예마하 그랜드 피아노였습니다. 그것은 죽어버린 선율들을 묻은 무덤처럼 얇은 회색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곳에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노인들에게 그것은 공간만 차지하는 쓸모없는 장식용 가구일 뿐이었지만 박 교수에게 그것은 괴물이자 자신의 불구를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더 좋을 거예요 라는 약속과 함께 그를 이곳으로 데려온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 피아노 방형 2미터 이내로 접근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피아노를 피해 돌아가고 등을 돌리고 그 존재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왕좌를 잃은 왕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만약 가까이 다가가 저 검은색 광택의 나무를 만지게 된다면 자신이 무너져 내릴까봐 겁이 났습니다. 자신이 그저 폐인에 불과하다는 사실, 자신의 유일한 삶의 이유였던 음악이 영원히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웠습니다. 피아노는 절대적인 침묵으로 그를 조롱하며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거기 앉아 계시는구려, 박 교수님. 낮고 약간 쉬었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와 늙은 교수의 어두운 상념을 끊어놓았습니다. 박 교수는 바로 고개를 들지 않고 희끗한 눈썹만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는 이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영자 할머니. 72살의 여성으로 그보다 반년 먼저 해원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신형 전동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앙상하고 움직이지 않는 다리는 요즘 시대에는 보기 드문 정교한 무늬가 있는 자주색 손뜨개 담요로 덮여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이 요양원에서 유명한 이유는 돈이 많거나 자식들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기이한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고 단체 체조나 합창 같은 활동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로 창가에 홀로 앉아 손으로는 털실을 부지런히 놀리면서도 눈은 기이할 정도로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 눈빛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사람들이 짐짓 꾸며 입은 가식의 껍데기를 벗겨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박 교수를 가장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물컵이나 신문을 잡으려 애쓸 때마다 그녀가 항상 그의 손을 빤히 쳐다본다는 점이었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이 아니라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려는 듯한 연구하고 관찰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요? 박 교수가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목소리는 떨리고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의 두 손을 가만히 두려 애썼지만 긴장감 때문에 손은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전동 휠체어 모터가 아주 작게 윙윙거리며 영자 할머니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위태로운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않을 만큼, 하지만 그가 그녀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영자 할머니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무겁게 허공에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두 손이 숨어 있는 박 교수의 불룩한 코트 주머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 피아노가 외로워서 울고 있거든요. 한 달째 먼지만 쌓여가고 있어요. 마치 당신처럼 과거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말이죠. 그녀의 말은 박 교수의 가슴 속 골마가는 상처를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확 들었고 핏발선 눈으로 휠체어에 앉은 여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고 눈가에 잡힌 주름에는 비웃음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직 잔인할 정도의 단호함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피아노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음악에 대해 뭘 알아? 그리고 당신이 나에 대해 도대체 뭘 안다는 거야? 박 교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바람을 만난 불길처럼 치솟아 그는 본래 약해져 있던 통제력을 잊어버렸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신경계에서 비롯된 진동이 사지로 퍼져나갔습니다. 통제력을 잃은 순간 분노의 관성에 따라 그의 오른손이 허공을 휘저으며 낮은 탁자 위에 놓인 플라스틱 물컵을 강하게 쳤습니다. 탁 쏴. 컵이 차가운 타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어 그의 바짓단을 적시고 영자 할머니의 자주색 담요 위로도 튀었습니다. 충돌음은 크지 않았지만 오후의 정적 속에서 그것은 총소리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휴게실의 모든 활동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바둑을 두던 할아버지들이 손을 멈췄고 TV를 보던 할머니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호기심과 난처함이 섞인 시선들이 구석으로 쏠렸습니다. 한 간호사가 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박 교수님, 괜찮으세요? 제가 치울게요. 검은 밀물 같은 수치심이 박민석 교수를 덮쳤습니다. 얼굴은 화끈거렸지만 등골은 서늘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흥건한 물을 허공에서 미친 듯이 떨리는 자신의 손을 그리고 영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담요 위의 물방울을 가볍게 털어내고 있었고 시선은 여전히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조금의 동요도 한마디의 비난도 없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은밀한 도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혀 쓴맛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황급히 등을 돌려 무겁고 떨리는 발걸음을 이끌고 자신의 방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그의 구두 굽소리가 처량하고 절망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는 도망쳤습니다. 군중의 시선으로부터, 그 기이한 여자로부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무력함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한 영자 할머니는 복도 모퉁이 뒤로 사라질 때까지 굽어진 그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나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아주 작은 한숨이었습니다. 그녀는 담요의 털실자임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떨린다는 건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감님. 단지 선율이 바뀌고 있을 뿐이지. 그날 밤 파주는 눈볼에 잠겼습니다. 창밖의 바람은 길 잃은 영혼들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요양원의 비좁은 방 안에서 박 교수는 침대에 웅크린 채 악몽 가득한 선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세종문화회관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에 눈이 부셨지만 익숙한 열기와 눈앞에 놓인 위대한 스타인웨이 피아노의 향긋한 나무 냄새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객석에는 화려한 예복을 입은 수천 명의 관객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미복 자락을 고쳐잡고 의자에 앉아 평정심을 찾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손을 들어 올려 쇼팽의 소나타 2번을 시작하기 위해 건반에 손을 내리려 할 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 손가락이 더 이상 살과 피가 아님을 보았습니다. 손가락들이 회색 빛으로 변하며 딱딱하게 굳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돌덩이 같은 굳어짐은 손목 팔꿈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움직이려 애쓰고 건반을 누르려 했지만 돌이 된 손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은 허공에 덩그러니 매달려 차갑고 쓸쓸하게 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객석 아래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차 거칠고 광기 어린 폭소로 커졌습니다. 관객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일그러지고 기괴하게 변했습니다. 눈앞의 피아노는 순식간에 검은 플라스틱 웅덩이로 녹아내려 돌이 된 그의 손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정 속에 생매장되는 듯한 느낌에 절망적으로 발버둥 쳤습니다. 안 돼, 안 돼. 박 교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식은 땀이 등 뒤를 적시고 베개까지 축축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장이 어찌나 세게 뛰는지 가슴을 뚫고 튀어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숨이 가쁘고 거칠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방은 캄캄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커튼 틈으로 새어들어와 벽에 얼룩덜룩한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도 무대 조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밖에서 윙윙 거리는 바람 소리와 벽시계의 무심한 똑딱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두 손을 얼굴 앞으로 들어 올려보려 애썼습니다. 손은 여전히 그곳에 살과 뼈로 존재했지만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떨림은 꿈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고 무릎에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고독이 끈적하고 답답하게 그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낯선 요양원의 차가운 겨울밤 속에서 박민석 교수는 잔혹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아마도 해방일 것입니다. 그가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은 이 침묵 속에서 세상의 망각과 자신의 신체에 대한 배신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그의 비겁한 도피에 대한 잊혀지지 않는 경고 같았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물컵이 산산조각 났던 사건이 있은 지 3일이 지났고 박민석 교수의 생활 공간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단체 식사도 거부한 채 파주 먼 산에 끊임없이 내리는 눈을 창문 너머로 몰래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수치심은 쉽게 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관객에게 인사하는 고개 숙임 하나까지도 위험 있어 보이도록 계산했던 명예의 정점에 섰던 남자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소동향 냄새와 망각으로 가득 찬 이 축소된 세상에서 그의 자존심은 유행. 지난 장신구가 되어 걸치고 있을수록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 밖에 하늘은 낯빛으로 흐리고 눈송이가 거친 우박으로 바뀌어 내릴 때 해원 요양원의 로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대부분의 노인은 낮잠을 자러 방으로 돌아갔거나 서관에서 진행되는 필수 물리치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마루 밑에서 난방기가 웅궁거리는 소리와 덜 닫힌 창문 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릴 만큼 공간은 고요했습니다. 박 교수는 방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지러 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리는 무의식적인 순간 이성을 배반하고 그를 로비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전히 그것이 묵묵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유광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는 버림받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겨울잠을 자는 거대한 짐승 같았습니다. 그 상하 건반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혹은 의사가 처방해준 그 어떤 진정제보다 강력했습니다. 그것은 아편이자 사랑이자 그의 인생 최대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늙은 눈을 빠르게 굴리며 경계하듯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정 어린 미소를 짓는 간호사들도 호기심 어린 친구들의 눈길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와 피아노뿐이었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켰고 목구멍은 바짝 탔습니다. 그는 도둑이 자신의 영혼을 다시 훔치러 가는 것처럼 주저하며 한 발 한 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는 모서리가 다른 가죽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의 높이가 몸에 닿는 익숙한 느낌에 60년 연주 경력의 반사작용으로 등골이 저절로 펴졌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피아노 뚜껑을 열었습니다. 나무 냄새, 펠트 천 냄새, 그리고 차가운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잊은 줄 알았던 그 향기가 밀려와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흑백의 건반들이 질서정연하고 냉정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들은 오랫동안 보지 못한 옛 친구 같으면서도 자신들을 버린 연주자를 침묵 속에 심판하는 낯선 존재 같았습니다. 그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가파른 호흡을 조절하려 애썼습니다.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손가락은 바람 앞에 낙엽처럼 가볍게 경련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아주 짧게만, 난 할 수 있어. 그의 머릿속에는 엘리제를 위하여의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피아노를 배우는 아이라면 누구나 아는 가장 단순하고 기초적인 곡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쇼팽이나 라흐마니노프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손이 베토벤의 선율 하나라도 온전하게 연주해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는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방 안온도가 높지 않은데도 고도의 집중력 때문에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검지가 에미 건반을 향했습니다. 퉁, 퉁, 촥. 그가 기대했던 맑고 영롱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뇌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굳어버린 검지는 레, 샵, 루, 그와 에미를 동시에 강하게 내리쳐 듣기 싫은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시 시도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떨림을 제어하기 위해 손목에 힘을 줬습니다. 하지만 노력할수록 떨림은 더 격렬해졌습니다. 손가락이 미끄러져 나무 틀을 때렸습니다. 탁 안 돼. 역시 안 돼. 떨림은 손에서 팔로, 그리고 어깨로 퍼져나가 그를 끊어진 줄에 매달린 인형처럼 흔들리게 했습니다.
실망감은 순식간에 미친 듯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한때 수백만 원의 보험에 가입되었고 황금의 손이라 칭송받던 손이 이제는 집게발 부러진 개의 다리처럼 서툴고 쓸모없는 꼴이 되었습니다. 억울한 눈물이 솟구쳐 눈앞의 건반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건반을 부숴버리고 싶었고 폐인이 된 고통을 맘껏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올려 피아노 뚜껑을 세게 내리닫아 이 치욕을 영원히 끝내려 했습니다. 그때 바로 옆에서 들려온 소리가 그의 마음속 폭풍을 가로막았습니다. 똑, 똑, 똑 단단하고 낮고 둔탁한 두드림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박 교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한영자 할머니가 언제부터인가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동 휠체어는 피아노 의자 바로 옆에 모터 소리 하나 없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앉아 여전히 앙상한 다리를 자주색 담요로 덮은 채 기묘할 정도로 평온한 얼굴로 그가 아닌 건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앙상하고 주름진 검지로 피아노 옆면에 매끄러운 나무틀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똑, 똑, 똑. 너무 빨라요. 그녀가 말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였고 비웃음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박 교수님, 당신은 자신의 기억을 쫓아가려 하고 있어요. 20년 전에 머리로 연주하고 있지만 손은 현재에 살고 있잖아요. 천천히 치세요. 제 박자에 맞췄어요. 저리 가요. 박 교수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수치심과 분노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비참하고 나약한 순간을 누구에게도 특히 이 괴상한 여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나 좀 내버려 둬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두드렸습니다. 괴종시계의 바늘처럼 규칙적인 리듬은 빨라지지도 느려지지도 않았고 끈질길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오른손은 그만 쓰세요. 지쳤고 겁먹어 있잖아요. 그녀가 아이를 달래듯 목소리를 낮춰 말하며 그의 격한 거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왼손을 보세요. 왼손은 아직 유연해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반주만 치세요. 낮은 음들. 선율은 생각하지 말고 토대만 생각하세요. 제가 박자를 잡아줄게요. 그녀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쉰 목소리가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와 섞였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두드리는 소리에는 기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재촉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닻이었습니다. 박 교수의 신경계에서 날뛰는 파킨슨병의 폭풍 속에서 그 똑똑 소리는 든든한 지지대이자 혼란 속에 다시 세워진 질서였습니다. 그것은 지휘자의 명령 같으면서도 어머니의 위로 같았습니다. 박 교수는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지만 오른손보다는 덜했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말이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방어벽을 허물었습니다. 반주만 쳐라. 천천히. 그는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감은 채 두드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똑똑똑. 최면에 걸린 듯 박 교수의 왼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깨에 힘을 빼고 두드리는 소리에 맞춰 중력의 손가락을 맡겨 건반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품. 낮은 음이 울렸습니다. 둥글고 깊은 소리였습니다. 깨지지도 튀지도 않았습니다. 품, 품. 그는
가단조 A 마이너의 단순한 화음을 흩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두드리는 소리가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빨리 달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충동이 솟구칠 때마다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녀는 느긋하고 여유롭게 박자를 두드리며 그가 숨을 쉬고 듣고 음과 음 사이에 침묵을 느끼도록 강요했습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엘리제를 위하여가 아니었습니다. 오른손의 화려한 선율은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저 낮고 슬프며 애달픈 반주 화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잿더미 속에서 다시 걷기 시작한 사람의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진눈개비 내리는 오후의 정막 속에서 피아노 소리와 똑똑 하는 박자 소리가 어우러져 기묘하지만 비장하고도 긍지 높은 합주곡을 만들어냈습니다. 발병 3년 만에 처음으로 박 교수는 건반을 만지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잊었고 자신이 요양원에 있다는 사실도 잊었습니다. 그는 물에 빠진 사람이 흐르는 강물 위에서 떠내려온 나무 토막을 붙잡듯 옆에 있는 낯선 할머니의 박자 소리에 의지할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리고 허공으로 사라질 때까지 박 교수는 가만히 앉아 왼손을 건반 위에 올려놓은 채 가슴을 들썩였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가 치워진 듯 온몸에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어쩔 수 없이 동료가 된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두드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고 있었고 고생의 흔적이 역력한 주름진 얼굴에 옅은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녀의 어두웠던 평소 분위기를 환하게 밝히는 드문 미소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캐내는 듯한 기색이 없었고 마치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듯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셨죠? 그녀가 창밖의 바람 소리에 섞여 나직이 말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절뚝거려요. 하지만 그건 음악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게 당신의 음악이라는 거예요. 박 교수는 입술을 달싹이며 감사의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툴지만 무한한 감사가 담긴 끄덕임이었습니다. 그 운명적인 오후 이후 두 노인 사이에는 암묵적인 약속이 생겼습니다. 서로 일정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매일 오후 3시 겨울의 희미한 햇살이 로비의 두꺼운 유리를 뚫고 들어오려 하거나 밖에서 하얀 눈이 내릴 때면 박 교수는 머리를 단정히 빗고 방을 나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영자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피아노 나무 틀에 손을 얹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잡담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자식 안부를 묻지도 병에 대해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오직 소리의 언어만이 있었습니다. 박 교수의 왼손이 만드는 슬픈 피아노 소리와 영자 할머니의 단단한 박자 소리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살아있는 메트로놈이 되었고 그 안에서 날뛰는 병든 야생마의 고삐를 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점차 해원 요양원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던 몇몇 노인이 호기심에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소박하고 느린 피아노 소리는 이곳 생활 리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무기력하게 온종일 멍하니 TV 화면만 바라보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후 3시가 되면 로비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파나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 교수는 영영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가장 소중한 것, 자존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흐트러진 잠옷 차림으로 로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호사에게 부탁해 낡은 셔츠를 다려 입었고 매일 아침 면도를 깔끔하게 했으며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향수까지 찾았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을 때면 그의 등은 더 곧게 펴졌고 눈빛에서 회피하는 기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관객을 위해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가 절대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콘서트가 끝나고 그가 등을 돌려 힘없는 박수를 보내는 늙은 관객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할 때 영자 할머니가 몰래 손을 들어 주름진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훔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음악에 감동해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깊고 은밀하며 잔인한 다른 아픔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평생을 지켜봐 온 그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포스터와 신문 기사를 통해 자신의 모든 청춘을 바쳐 남몰래 흠모했던 그 재능 있는 남자를.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요양원의 까다롭고 괴짜인 휠체어 탄 할머니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는 기억의 하늘 전체이자 40년 넘게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벙어리 같은 짝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가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돕기 위해 박자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삶에 붙들어 매기 위해 그리고 죽어가는 자신의 늙은 심장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똑, 똑 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녀는 영원히 그가 듣지 못할 뒤늦은 사랑의 말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피아노 소리가 멈춘 후 박 교수가 양복 조끼 단추를 채우려 애쓸 때 떨리는 그의 오른손을 영자 할머니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털실 담요를 꽉 움켜쥐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화려한 과거에 대한 비밀,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잔혹한 진실에 대한 비밀. 그것은 그의 아들이 그를 이곳에 데려올 때 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소나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평생을 바쳐 갚을 수 있는 은혜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인생의 시간이 다하고 감사의 말을 전할 기회가 세월의 두꺼운 먼지 아래 묻혔을 때야 비로소 발견되는 빛도 있습니다. 사랑은 때로 소유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자신의 심장이 부서지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놓아주는 가장 잔인한 이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비밀은 때로 가장 가까운 곳, 낯선 타인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기도 합니다. 피아노 소리와 박자 맞추는 소리가 해원 요양원에 익숙한 의식이 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곳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지만 계절의 변화는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파주 상안 지역에 두껍게 내리던 눈도 점차 잦아들고 봄의 습기를 머금은 부슬비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길가의 앙상한 은행나무 가지 위로 수줍게 돋아난 초록빛 새수는 길고 추운 겨울 끝에 생명이 다시 피어남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석 교수에게도 이번 봄은 메마른 영혼에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파킨슨병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떨림은 매일 밤 그를 괴롭혔지만 그의 눈빛에서 우울한 기색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오후의 피아노 시간과 조용하지만 든든한 한영자 할머니의 존재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오늘 박 교수의 기분은 유난히 좋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딸이 껍질이 노랗고 향긋한 제주 감귤 한 상자를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크고 예쁜 귤들을 신중하게 골라 작은 종이 봉투에 담았습니다. 지난 한 달간 함께 해준 영자 할머니에게 서툰 감사의 표시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후의 비동 복도는 고요했고 박 교수의 부드러운 구두 굽소리만이 바닥을 가볍게 울렸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학생들 앞에서 강연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게 사교적인 인사말을 중걸거려 연습하며 걸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그 여자 앞에서는 항상 자신이 작아지고 당황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3검4호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오크 나무 문은 꽉 닫히지 않고 살짝 열려 틈이 보였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노크하려던 순간 안에서 들려온 소리에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였지만 평소에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울먹임과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통화 중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잘 들립니다. 박 교수는 예의를 지키기 위해 등을 돌려가려 했지만 김 변호사라는 이름과 심각한 목소리의 분위기가 그의 발을 잡았습니다. 어떤 예감이 이 대화에 심상치 않은 무언가가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제 신탁 기금의 남은 금액에 대해서 말인데요.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주저하더니 이내 단호해졌습니다. 그 자산을 전부 청산하는 절차를 밟아주세요. 모든 것을 국립음악원의 박민석 교수 이름으로 된 장학재단으로 이체하세요. 박민석이라는 이름이 늙은 교수의 귀에 청천벽력처럼 울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녀가 그의 이름으로 된 장학재단에 돈을 넣는단 말인가? 그녀는 그저 요양원에서 우연히 만난 늙은 친구이자 피아노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일 뿐인데 그 명망 높은 장학재단과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계속되었고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 교수의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니요, 김 변호사님,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 배후에 있다는 걸 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돼요. 50년 전과 똑같이 해주세요. 익명의 독지가라고 말하세요. 제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그 사람이 눈을 감을 때까지 이 비밀을 지켜주세요. 그 사람 자존심에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아요. 부탁드립니다. 탁, 펴. 박 교수의 손에 들려있던 귤 봉투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통제를 잃고 떨리는 손가락은 더 이상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종이 봉투가 찢어지고 노란 귤들이 복도 바닥을 뒹굴며 벽에 부딪혀 정적을 깨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50년 전 익명의 독지가 박민석 과거에 흩어진 조각들이 순식간에 그의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치며 부딪혀 충격적인 진실의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박 교수는 문을 거칠게 밀고 목류병 환자처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린 얼굴, 넋이 나간 듯 크게 뜬 눈으로 그는 창가 휠체어에 앉은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가 허벅지 위로 떨어졌고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 박 교수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반평생을 공들여 지켜온 비밀이 한순간의 실수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좁은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숨 막힐 듯 답답해졌습니다.
소독약 냄새, 꽃병에 시든 백합 냄새, 그리고 적나라한 진실의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당신, 당신 누구요? 박 교수의 목소리가 떨리며 갈라져 나왔습니다. 이번의 떨림은 끔찍한 파킨슨병 때문이 아니라 그의 오만함이라는 성벽을 파괴하는 격렬한 심리적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특유의 체념한 듯한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청은 망은의 짐을 내려놓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휠체어를 돌려 그를 마주보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는 혼란으로 조각된 석상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손을 뻗어 침대 옆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앙상하고 파란 핏줄이 도드라진 그녀의 손이 떨리며 낡은 파일첩과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너무 많이 만져서 모서리가 달코해진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반듯하게 편 다음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박 교수는 다가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노안이 가늘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70년대 서울의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앳되고 마른 예술가처럼 머리를 약간 기른 젊은 청년이 허름한 강당에서 피아노 연주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망은 컸지만 가난했던 25살의 박민석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길을 끈 것은 자신이 아니라 조명이 닿지 않는 객석, 가장 구석진 곳에 앉아있는 한 젊은 여자였습니다. 소박한 터틀넥 스웨터를 입고 가슴에 책을 아는 그 여자는 피아노를 치는 청년을 숭배와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문과 여대생 한영자를 기억하세요. 당신이 대학의 낡은 강당에서 연습할 때마다 맨 뒷줄 왼쪽 구석에 앉아있던 사람 말이에요. 영자 할머니의 질문은 먼지 쌓인 기억의 자물쇠에 꽂힌 녹슨 열쇠 같았습니다. 박 교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혼란스러운 기억을 뒤졌습니다. 희미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맞다. 여자가 하나 있었지. 슬픈 눈을 가진 여자. 그녀는 단 한 번도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거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와서 듣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는 밤늦게 연습하다 배고파 쓰러질 지경일 때 피아노 뚜껑 위에 놓여 있곤 했던 우유와 단팥빵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경비 아저씨나 이름 모를 팬의 호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당시 그는 너무 가난했고 야망이 컸으며 젊은 천재로서의 자의식이 너무 강해 주변의 사소한 것들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건반과 눈앞에 펼쳐진 성공의 길만 바라봤습니다. 그게 당신이었소. 그가 넋 나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네, 저였어요. 영자 할머니가 씁쓸하고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 가난하고 보잘것없던 여대생 당신의 피아노 소리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 말이에요. 하지만 장학금 얘기는 50년 전 얘기는 무슨 소리요? 박 교수가 다그쳐 물었고 불안감이 극도로 치솟았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봄비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듯한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해 당신은 빈 비엔나으로 유학 갈 전액 장학금을 받았죠. 그건 당신 인생을 바꾸고 당신의 재능을 세계로 뻗게 할 유일한 기회였어요. 당신은 그게 당신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맞아요, 민석 씨.
당신은 그 학년에서 최고였어요. 하지만 당신은 너무 순진했어요. 학교는 이미 그 장학금을 학장 아들에게 주기로 내정해 뒀었어요. 명단은 확정됐고 당신 이름은 돈도 백도 없어서 지워졌었죠. 박 교수는 멍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았지만 손은 여전히 사진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평생 그는 자신의 실력으로 예술의 공정함으로 성공했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저 환상이었단 말인가. 제가 학과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영자 할머니가 말을 이었고 주름진 뺨 위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 남게 되면 가족의 생계와 그런 부당함 때문에 피아노를 포기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어느 시골 초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쳐야 했겠죠. 당신의 황금 같은 손은 분필 가루와 생활고로 굳은 살이 박였을 거예요. 당신의 재능은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전 그걸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울음을 참으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 집도 가난했어요. 가진 게 없었죠. 하지만 그때 저보다 20살이나 많은 부유한 상치 한 사업가가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그는 자기 아이들을 돌봐줄 후처로 저를 원했죠. 그는 우리 집에 거액의 지참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박 교수는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공포가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그는 이 끔찍한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인 혼수를 팔았고 그 결혼을 승낙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받은 지참금 전액과 폐물을 판 돈을 합쳐 익명의 독지가 이름으로 특별 장학금을 비밀리에 후원했고 수혜자로 박민석을 지명했어요. 제 인생을 팔아 당신의 미래를 산 거예요. 죽음 같은 침묵이 방을 덮었습니다. 박 교수는 누군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빈 파리 뉴욕에서의 박수갈차의 교수, 직함 드높은 명성. 그의 화려했던 인생 전체가 이 여인의 청춘과 행복을 묻은 무덤 위에 세워진 것이란 말인가. 왜? 그가 울부짖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 그랬어 우린 데이트 한 번 한 적 없었잖소. 난 그때 당신 이름조차 몰랐는데 왜 당신 인생 전부를 나 같은 무심한 놈을 위해 희생했단 말이오.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늙은 눈 속에서 옛사랑의 불씨가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단단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으니까요, 박민석 씨. 저는 당신이 음을 틀렸을 때 찌푸리는 표정을 사랑했어요. 당신 눈 속의 자부심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저는 당신의 예술을 사랑했어요. 당신은 저 같은 가난한 아내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이기적으로 당신을 잡았다면 우리 사랑은 가난과 후회 속에서 시들어 죽었을 거예요. 내 사랑이 침묵 속에 죽더라도 당신의 피아노 소리가 꺼지는 건 볼 수 없었어요. 그녀는 지난 50년 동안 그를 지켜봐 왔습니다. 그에 관한 기사를 오려 스크랩북에 붙였습니다. TV로 그의 모든 연주회를 지켜봤습니다. 그가 성공하면 기뻐했고 스캔들에 휘말리면 아파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자식들이 해외로 이민을 가자 그녀는 그도 병들어 이 요양원에 외롭게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집과 재산을 팔아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생색을 내거나 빚을 받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를 살아서 직접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시들어가는 그의 남은 날들에 메트로놈이 되어 박자를 맞춰주고 싶어서였습니다. 박 교수는 침대 끝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그는 휠체어 옆에 무릎을 꿇고 앙상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녀의 다리에 고개를 파묻고 울었습니다.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한평생 오만한 남자로 살아온 억제된 감정이 터져나와 울음소리가 되었습니다. 평생 타인의 숭배 속에 살아왔지만 죽음이 가까워진 지금에야 비로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빚을 진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킨슨병으로 떨리는 그의 두 손이 그녀의 마른 손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 손에 뺨을 비비며 눈물로 그녀의 굳은 살과 주름을 적셨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나약함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직 후회와 고통, 그리고 무한한 감사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밖에는 겨울의 잔재를 씻어내는 봄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인생의 모든 풍파를 겪은 두 노인은 이제야 비로소 뒤늦은 고백이라는 소나타 속에서 진정으로 서로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박 교수가 아는 가장 슬프지만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작별 인사가 있습니다. 오직 서서히 사라지는 손의 옹이나 허공으로 떨어지는 마지막 음표를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작별 말입니다. 죽음은 때로 마침표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교향곡의 긴 쉼표입니다. 그 쉼표를 통해 남은 여우는 영원히 메아리 칩니다. 인생의 막이 서서히 내릴 때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무대 조명 아래 쏟아지는 박수갈채가 아니라 평생 나를 위해 박자를 맞추다 엇박자가 되어버린 누군가의 심장 소리였다는 것을요. 해원 요양원의 시간은 그들만의 잔인하고 냉정한 법칙을 따르는 듯 했습니다. 눈물 섞인 고백이 있던 그 오후 이후 한영자 할머니의 건강은 폭풍 앞의 등불처럼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가슴 통증은 더 자주 찾아왔고 호흡은 거칠고 끊어질 듯 했습니다. 집중 치료 구역을 담당하는 최 의사는 복도에서 박 교수를 따로 만나 난색을 표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70년 넘게 걱정과 희생의 박동을 이어온 그녀의 심장이 너무 지쳤고 이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의학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생로병사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후 3시 요양원 로비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민석 교수는 군중을 위해 연주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대를 약 냄새와 이별의 기운이 자욱한 3고4호 작은 병실로 옮겼습니다. 이제 그의 세상은 피아노 의자에서 그가 사랑하는 여인의 마른 손까지의 거리만큼 좁아졌습니다. 박 교수는 그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묽은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이는 법을 배웠고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죽은 아내에게조차 평생 해본 적 없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녀가 혼미한 의식 속에서 깨어날 때마다 가장 먼저 찾는 것은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꼭 잡고 파킨슨병으로 떨리는 자신의 손을 그녀의 차가운 손과 깍지 껴 서로에게 삶의 남은 온기를 전했습니다. 4월의 어느 늦은 오후 붉게 타오르는 석양이 창문을 넘어 들어와 병실을 시들어가는 진달래꽃 색처럼 붉게 물들였을 때 영자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오늘 그녀가 박 교수를 바라보는 눈빛은 묘했습니다. 피로로 탁해진 눈이 아니라 가을 호수처럼 맑고
고요하게 기이할 정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회광반조라고 불렀지만 박 교수는 회복의 징조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민석 씨, 그녀가 거리감 있는 교수님이라는 호칭을 버리고 영혼의 동반자로서 친밀함을 담아 그의 이름을 힘겹게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낙엽이 스치듯 약했습니다. 박 교수는 황급히 귀를 그녀의 입에 갖다 댔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영자 씨. 저에게 마지막으로 곡 하나만 연주해 줄 수 있어요. 그녀가 단어 하나하나를 힘들게 뱉었습니다. 사랑의 꿈, 제 3번, 리베트라움, 넘 3, 리스트의 사랑의 꿈. 제가 혼수를 팔아 당신을 빈으로 보내기로 결심했던 그 밤, 당신이 열정적으로 연습하던 그 곡. 박 교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랑의 꿈. 가장 낭만적인 곡 중 하나지만 복잡한 카덴차와 넓은 화음 때문에 프란츠 리스트의 곡 중에서도 고난도 기교를 요하는 곡이었습니다. 통제 불가능하게 떨리는 지금의 손으로 그 곡을 연주하라는 것은 다리 잃은 사람에게 에베레스트를 오르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간절히 바라는 그녀의 눈을 보며 자신의 꿈을 위해 청춘을 바친 여인을 보며 그는 거절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 곡을 연주해야 했습니다. 그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꾹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작은 전자 오르간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손가락은 주인의 의지에 저항하듯 경련했습니다. 익숙한 똑똑똑 하는 박자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이제 손을 들어 박자를 맞춰줄 힘조차 없었습니다.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 절대적인 정적 속에서 박 교수의 머릿속에는 그 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똑, 똑, 똑. 영혼의 박자 소리였습니다. 기억에서, 심장에서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그 환청 같은 박자 소리에 손을 맡겼습니다. 그는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꿈의 첫 음이 달콤하고도 애절하게 울렸습니다. 건반 위를 흐르는 박 교수의 손은 더 이상 옛날 박 교수의 기교 넘치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음이 뭉개지기도 하고 손가락이 꼬여 삐끗하기도 했으며 박자가 놓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그였다면 이런 불완전함에 화가 나 악기를 부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황혼의 오후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훌륭하고 완벽한 연주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감정적으로는 완전했습니다. 울려 퍼지는 하나하나에는 뒤늦은 참회와 깊은 감사, 그리고 이제 막 깨달았는데 곧 떠나보내야 하는 위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다해 예술가로서 남은 모든 것을 떨리는 열 손가락 끝에 쏟아부었습니다. 본래 피아노보다 건조한 오르간 소리가 그의 손을 통해 가슴 찢어지도록 애절하고 비장하게 변했습니다. 높낮이를 오가는 선율은 아름답지만 미완성으로 남은 사랑의 꿈에 대해, 묵묵한 희생에 대해, 그리고 길을 잃은 영혼들이 길의 끝에서 서로를 찾아낸 고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영자 할머니는 살며시 눈을 감았고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몽환적인 음악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젊어졌습니다. 낡은 강당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오만한 음대생을 훔쳐보던 20살 국문과 여대생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50년 동안 그를 따라 영혼을 보냈던 오스트리아 빈의 하늘을 보았습니다. 연미복을 입고 대극장 무대에서 인사하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영 속에서 그녀는 그가 객석의 어두운 구석을 돌아보며 미소 짓고 함께 무대에 오르자며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연주가 절정에 다다랐다가 자장가처럼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마지막 음이 허공으로 흩어지며 성스러운 침묵을 남겼습니다. 영자 씨, 다 쳤어요. 박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후의 바람이 커튼을 스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박 교수는 몸을 돌렸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여전히 그곳에 누워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가슴의 움직임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는 떠났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남자의 연주 속에서 가을이 끝날 때 떨어지는 낙엽처럼 가볍게 떠났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을 위한 사랑의 노래를 듣기 위해 기다렸고 비로소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박 교수는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눈물은 속으로 흘렀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차가운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는 앙상한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마지막으로 대보았습니다. 고마워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편히 잠드세요. 내 인생의 지휘자여. 한영자 할머니의 장례식은 해원 요양원 구내의 작은 예배당에서 조촐하고 쓸쓸하게 치러졌습니다. 먼 친척 몇 명과 의료진 그리고 요양원 동료들 뿐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파주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우울함을 더했습니다. 박 교수는 낡았지만 반듯하게 다린 검은 양복을 입고 관 옆에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고 표정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화장을 위해 운구차가 떠난 뒤 박 교수는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요양원 로비로 향했습니다. 그는 한때 두려워했던 괴물이자 이제는 친구가 되고 추억의 무덤이 된 검은색 유광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말린 장미 한 송기와 누렇게 바랜 옛날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피아노 뚜껑 위에 정중하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넓은 로비는 차갑고 썰렁했습니다. 옆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박자를 잡아주던 똑똑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공허함이 그를 거대하고 무섭게 애워쌌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는 더 이상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쿵쿵, 쿵쿵. 그것은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심장 소리였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찼던 영자 할머니의 심장 박동이 이제 그의 가슴 속으로 들어와 함께 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옆자리에서 그의 안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는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슬프지만 희망이 가득한 소나타였습니다. 그는 혼자 연주했지만 결코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소리는 두꺼운 유리를 뚫고 밖의 빗소리와 섞여 파주의 안개 낀 산맥 위로 날아올라 먼저 떠난 길동무에게 작별 인사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해원 요양원에는 마치
성스러운 의식처럼 반복되는 익숙한 광경이 생겼습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떨리는 손을 가진 노인이 로비의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연주는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끊어지고 박자가 틀리기도 했지만 그 소리에는 기적 같은 치유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 연주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세상의 고통이 위로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 교수는 병과 소외감에 절망하여 새로 들어온 늙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떨리는 손을 두려워하지 말고 늙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심장이 뛰는 한 인생이라는 악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음표는 가장 크게 울리는 음이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랑을 담고 있는 쉼표라는 것을요. 그리고 박 교수는 새로운 곡을 시작할 때마다 기이한 습관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첫 건반을 누르기 전 항상 몇 초간 작은 침묵의 시간을 두었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지만 그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던 여인의 박자 소리를 위한 여백, 그녀의 영혼이 함께 박자를 맞춰주기를 기다리는 침묵이었습니다. 결혼 청취자 여러분, 박민석 교수와 한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겨울의 소나타가 남긴 여운은 우리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젊은 날의 굳은 맹세나 화려한 꽃 혹은 뜨거운 소유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이해이며 보답을 바라지 않는 침묵의 희생이고 상대방의 결점과 쇠락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영자 할머니는 우리에게 내려놓음이라는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땅에 남아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봐야 할지라도 그들이 꿈꾸던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 교수의 여정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으며 진실을 마주하고 고맙다고 말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요. 손이 떨릴지라도 우리는 진심을 담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곡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곁에 배우자가 있거나 부모님이 계신다면 바로 지금 그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손이 떨리고 다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동행의 가치를 깨닫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말이 차가운 무덤개서 뒤늦은 후회가 되게 하지 마세요. 밤의 이야기 채널에서 오래된 겨울의 소나타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공유를 눌러 사랑의 메시지를 널리 퍼뜨려 주세요. 평안한 밤, 아름다운 꿈 꾸시길 바랍니다.